안녕하세요. 꺼내 듣는 한뼘 서재 김핀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시대. 2019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가 아이러니하게도 대공황 이후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그 이유가 뭘까요? 철학자이자 새로운 가난이 온다의 저자인 김만권은요. 기술의 변화가 만들어 놓은 21세기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통계 자료 그리고 유수 석학들의 논리를 바탕으로 현 시대의 가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증기와 전기 발전의 제1기계 시대를 거쳐서 디지털 기술의 시대인 제2기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두 기계 시대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제1기계 시대는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아가리라는 우려와는 달리 도시를 중심으로 공업단지 등이 조성이 되면서 대량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불어 높아진 생산력은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임금을 지불했죠. 하지만 제2기계 시대의 노동자들은 폭발적인 생산력 향상에 비해서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즉, 첫째, 생산력의 증가만큼 고용이 늘고 있지 않으며 둘째,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충분한 소득을 보전하지 못하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고용 창출이 없다는 사실이 곧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2기계 시대가 만들어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경제 쪽에서 일자리가 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새로운 영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들의 질이 충분한 소득을 보전해주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시대의 기술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필요로 했다면 2차 시대의 기계들은 일명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배달, 심부름, 청소, 숙박 등의 분야로 개인들이 충분한 소득을 보전하기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플랫폼 자본주의라는 게 참 신기해요. 2015년 톰 구딘이라는 미래 전략가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죠. 자본의 모습이 변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전통적으로 자본이란 말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반면 노동자는 생산수단 대신 노동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정의에 따르면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산수단의 유무예요. 노동자는 노동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를 견뎌야 하고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기에 노동자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구딘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이라는 이 전통적인 생각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택시 회사인 우버는 단 한 대의 차량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세계에서 제일 큰 숙박업체라고 하는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을 단 한 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컨텐츠를 만들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업체 중 하나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쌓아두는 창고나 물품 목록이 없어요. 자본이 생산수단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생산수단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구조죠. 이런 일은 특히 공유경제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더 확연히 나타나는데 택시, 숙박업 말고도 배달, 청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단순 노동 등과 같은 분야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택시 회사는 운전자들에게 차량이라는 생산수단을 제공하죠. 더불어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부담해요. 하지만 우버에서 일하려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이 말은 차량을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운전자, 바로 노동자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예요. 방을 제공하려면 방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하죠. 배달일도 똑같아요. 배달을 하려는 사람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유지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야 해요. 온라인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 단순 노동이라도 하려면 컴퓨터라는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죠. 예전엔 이 모든 게 자본이 부담하던 비용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공유경제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사실상 컨텐츠 만드는 일을 이용자에게 맡김으로써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한마디로 자본이 더 이상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결국 자본이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생산수단의 소유 권리를 너에게 주마. 그러니 이제 관련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라. 생산수단의 이전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거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공유 플랫폼 자본의 논리를 차용한 수많은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신의 유효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저와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님이란 뜻이죠. 독립사업자라면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과 같은 모든 사회보장 비용은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 자본에게 부업과 독립사업자는 마법의 단어예요. 이를 통해 4대 보험으로 상징되는 기업이 고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보호의 의무에서 간편하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플랫폼 분야의 종사자들은 일터에서 노동자로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사업자, 즉 사장님이에요. 반면 자신들은 중간에서 단순히 수수료만 챙기는 노동을 중개하는 업체에 불과하다는 게 이 공유 플랫폼들의 주장이죠. 그런데 유효자산, 부업, 독립사업자라는 이 마법의 단어들은 단지 노동자들을 보호하던 전통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플랫폼에서 일하는 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자라는 지위를 사업자라는 말 뒤에 교묘히 숨겨서 이들이 노동조합 등을 만들어 행사할 수 있는 노동 3권까지 박탈해버려요. 각자 모두 사장님들인데 무슨 노동 3권의 보호가 필요하냐는 거죠. 이처럼 공유경제가 채택한 용어들은 종사자들이 노동자로서 연대의 감성과 행동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버리죠. 공유경제의 플랫폼에서 실제로 공유되고 있는 건 건당, 분당, 시간당처럼 짧은 시간만 사용할 노동력이 필요한 이들과 별점의 감시 아래 경쟁하며 상시 대기하고 있는 노동력이라는 수요와 공급의 만남뿐이에요. 간단히 말해 보호가 필요한 곳에선 독립사업자로, 작업이 필요한 곳에선 노동자로 남게 되는 거죠. 살펴본 것처럼 많은 이들이 플랫폼 노동을 생업, 즉 주업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을 부업이라고 주장하는 건 플랫폼 회사들 뿐인 것 같습니다. 배달 라이더가 쓴 한국형 플랫폼 노동의 민낯을 이야기하는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플랫폼은 플랫폼 노동자 위에 군림하며 노동자의 시간과 기능을 세분화해서 착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신기루와 같고 헛개비와 같아서 법과 제도를 규제하기 어렵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거대한 플랫폼이 초국가적으로 구축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플랫폼 자본은 더 이상 생산수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택시 없는 택시 회사, 기사를 쓰지 않는 미디어 회사, 단 한 칸의 방도 없는 숙박회사. 이게 바로 플랫폼 시대에 변화한 자본의 모습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부유한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거죠. 오바마 정치 고문을 지내기도 했던 레리 바텔스라는 미국의 정치 경제학자는요,
그에 져서 불평등 민주주의에서 최저임금 정책 요구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소득 수준이 다른 집단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분석했는데요. 바테스는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상중하로 나눈 다음 각 집단의 정책 요구에 대해 미국 상원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봤어요. 통계에 따르면 상원 의원들은 소득 분포의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사실상 완전히 무시했어요. 정책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저임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저소득층의 의견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반응성은 마이너스였어요. 이 말은 저소득층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죠. 또한 그들은 중간소득을 가진 사람들보다 고소득층의 의견을 15배 이상 더 반영해 준 것으로 드러나요. 결국 정책 입안자들, 정책 결정권자들은 최저임금 정책을 만들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임금을 주는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했다는 의미죠. 바텔스는 이 연구를 통해 어떤 정책이든 반응성에서 일관적이었던 변수는 딱 하나, 그 집단의 소득 수준이었다고 말해요. 소득이 높은 이들에겐 반응하고 소득이 낮은 이들에겐 반응하지 않는다. 이게 이 연구의 결론이죠. 우리나라 역시 매년 최저임금 협상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크고 또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와 여론에 휘둘린다는 지적은 매번 나옵니다. 또한 소득은 소비력으로 이어지는데 산업사회와 소비사회에서의 실업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불안정 고용의 소비사회에서 실업은 단지 직장을 잃는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소비력을 잃고 결국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직 후 직업을 다시 못 찾는 사람들은 혹은 정규직 노동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에 막힌 사람들 중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2기계시대가 만들어낸 플랫폼 노동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볼 것은 디지털 기술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하는, 즉 소득 독점의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그 예로 2000년에 세무 업무를 대행해주는 미국의 터보텍스 앱을 이야기합니다.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알아서 일 처리를 해주는 이 앱이 큰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세무사들이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줄어든 반면 이 앱을 개발한 개발자는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다는 것이죠. 터보텍스의 사례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 저비용으로 가치 있는 일을 모두가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이로 인해 사회는 풍요로워지지만 이전에 가치 있는 일을 수행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절약된 비용은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이 불평등을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택배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전통적인 노동자의 삶에서 배제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노동자입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을 통해 드러나는 제2기계시대의 문제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모호한 노동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는 고용 형태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죠.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왜 생존을 걱정해야 할까요?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보살피는 길이라고 말하는 시대. 같이 있어도 서로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어야 하며 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보살피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가 우리 시선 밖으로 사라지면
그 존재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약자들은 그렇게 잊혀지고 시선 밖에서 망각되고 사라지겠죠. 새로운 가난이 온다 마지막 6장에서는 제2기계 시대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과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5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불안한 미래로 내몰리는 현실.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혹은 내일의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짚어봤는데요. 이 위기의 시대에 뒤로 남겨지는 사람이 없도록 새로운 기계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분배를 이제는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한뼘 처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해다에서 펴낸 김만권의 새로운 가난이 온다 였습니다.